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설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이준호의 하루는 시계 알람보다 몸의 리듬으로 시작된다. 62세의 그에게는 더 이상 늦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익숙하다. 낡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새벽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옆집 할머니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와야 할 꼴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어머니 방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박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을 열어 젖히려고 애쓰고 있다. 어머니, 준호가 급히 달려간다. 85세의 몸으로 2층 창문을 열다가 떨어지면 큰일이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어. 시장에 가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오늘은 기억이 과거로 돌아간 날이다. 어머니는 아직 의류점을 운영하던 60대의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어머니, 지금은 새벽이에요. 시장은 아직 문 열지 않았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뿌리친다. 안 돼. 늦으면 좋은 옷감을 다른 사람이 다 사가버려. 어머니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하다. 내가 돈을 벌어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이런 날이 가장 힘들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상처가 된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는 잠깐 쉬세요. 준호가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아침을 드셔야 해요.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위기는 일단 넘겼다. 부엌으로 가서 평소보다 서둘러 죽을 끓인다. 어머니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는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씻어둔 채소들을 꺼낸다. 시금치, 당근, 양파, 애호박.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이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린다. 물이 끓는 동안 닭 가슴살을 넣고 야채들을 적당한 크기로 썬다. 평소라면 여유롭게 할 일이지만 오늘은 마음이 바쁘다. 어머니가 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그는 벽에 붙은 복용법 메모를 확인한다. 아침 공복 혈압약 일정, 식후 30분 소화제 일정, 저녁 수면제 반정. 오늘 같은 날에는 신경안정제를 추가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하지만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약을 바꿀 수는 없다. 죽이 완성될 무렵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간다. 다행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신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을 뒤지고 계신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손님들한테 보여야 하는데. 이 옷은 너무 낡았어. 어머니는 30년 전 입던 한복을 찾고 계신다. 그 옷은 벌써 오래전에 버렸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다. 나중에 같이 골라드릴게요. 지금은 아침부터 드세요. 안 드시면 힘이 없어서 일 못해요. 이 말이 통했다. 어머니는 순순히 식탁으로 따라온다. 준호는 따뜻한 닭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불어준 다음 입에 넣어드린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두르는 기색이지만 죽은 잘 드신다.
맛있으세요, 어머니? 응. 그런데 빨리 먹어야 해. 시장에 늦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드세요. 제가 미리 전화해 봤는데 오늘 시장 문 여는 시간이 늦어졌대요. 거짓말이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좀 더 여유 있게 식사하신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약 시간이다. 7개의 작은 봉투에 나누어 담긴 약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혈압약, 치매 진행 억제제, 소화제, 비타민 D, 칼슘제. 어머니는 오늘도 쓰다며 얼굴을 찡그리지만 이래야 하니까 몸 관리를 해야지 하고 중얼거리며 복용하신다. 약을 다 드신 후 어머니는 다시 외출 준비를 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시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은 의류 시장이 쉰다고 해요. 대신 내일 일찍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친다. 대신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내일 팔 옷들을 정리해 보는 게 어때요? 이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진다. 그것도 좋겠네. 옷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뤄뒀거든. 준호는 마침내 안도의 웃음을 짓는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는 동안 그는 설거지를 한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한다. 이것이 이준호의 매일 아침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순간순간 쏟아지는 위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일상. 한때 철도 기관사로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기차를 운행했던 그는 이제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불규칙한 시간표에 맞춰 살아간다. 매일이 작은 전쟁 같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하루를 무사히 지켜낸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보람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다. 1999년 12월 15일 오후 3시 47분. 준호는 그 시간을 영원히 기억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말했을 때의 시각이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깨어났지만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경이는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활기찬 상인 중 하나였다. 1960년대 말 25살의 그녀는 영인의 옷가게라는 작은 간판 아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았다. 당시 동대문 시장은 지금처럼 현대적이지 않았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이면 손이 시어서 물건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거요? 5,000원인데 4,000원에 드릴게요. 사장님 같으니까. 영희는 장사가 타고났다. 손님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깎아주고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가게는 작았지만 단골들이 많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편 이성수가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뒷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성수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가면 영희에게 화풀이를 했다.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빚도 못 갚겠다. 그깟 옷가게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이 벌어와요. 술만 마시지 말고. 그런 날이면 아이들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 큰딸 미영이는 12살, 준호는 9살, 막내 민수는 5살이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고 영희는 그런 아이들을 달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영희는 굴복하지 않았다. 아이들아, 엄마 믿고 기다려라.
반드시 잘 살게 해줄게.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혼잣말로 다짐했던 그 말들이 아직도 준호의 기억에 남아있다. 드디어 성수가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영희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래, 가. 대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영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5시에 집을 나서 시장으로 갔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만 그때도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래, 청소, 아이들 숙제 봐주. 엄마, 언제 쉬어요? 어린 준호가 물었을 때 영희는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다 크면 쉴 거야. 그때까지는 엄마가 힘내야지.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영희가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할 무렵 그 사고가 일어났다. 1999년 12월 15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영희는 시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종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운전사는 36시간 연속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졌다. 어머니,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척추 3번과 4번이 압박골절되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출혈도 있었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6개월 후 영희는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영희가 아니었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서 있을 수 없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산 능력을 잃은 것이었다. 평생 머릿속으로 복잡한 장부를 정리했던 그녀가 1 더하기 1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가게는 어떻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을 때 흘린 눈물을 준호는 잊을 수 없다. 30년간 이어온 옷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영희는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졌다. 의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진단을 들었을 때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미영이는 이미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고 민수는 취업을 위해 경기도로 이사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준호의 몫이었다. 당시 37살이던 준호는 자신의 인생 계획을 모두 접어두고 결심했다. 어머니, 곁에 남아야겠어. 괜찮아, 엄마. 내가 있잖아. 그때의 그 말이 25년 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준호의 방 한 구석, 오래된 서랍 깊숙이 낡은 카메라 한 대가 잠들어 있다. 캐논 A-1 대학교 1학년 때 6개월간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첫 번째 카메라였다. 그 옆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앨범에 정리되어 있다. 대학 사진 동아리 시절의 작품들, 졸업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흑백 인물 사진 시리즈들. 오늘따라 그 서랍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본다. 먼지가 폴폴 날리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묵직하다. 렌즈에 낀 먼지를 닦아내자 추억이 물밀듯 밀려온다. 1995년 23살의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다. 사진 동아리 렌즈의 회장으로서 그는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서울에 숨겨진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거리 사진 프로젝트는 대학가에서 화제가 되었다. 너 정말 재능 있어. 이 사진들 봐, 살아있잖아. 당시 지도교수였던 김민수 교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외국 가서 제대로 공부해봐. 네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김 교수의 격려에 힘입어 준호는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사진과에 지원했다.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하고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다. 1998년 가을 학기 입학 예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무렵 준호에게는 연인도 있었다. 같은 동아리 후배였던 수진이는 미술교육과 3학년으로 준호의 사진을 보고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라며 격려해주곤 했다. 둘은 주말마다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경주의 고택, 제주도의 해녀, 강화도의 전통시장까지. 우리 결혼하면 같이 뉴욕 가자. 난 그곳에서 미술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 수진이의 제안에 준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대 앞 작은 카페에서 둘만의 전시회도 열었고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꿈이 그날 오후 3시 47분에 멈췄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동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고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환자의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그 순간부터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뉴욕 유학은 물론 불가능해졌고 수진이와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다.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철도청에 취업했지만 교대 근무로 인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 준호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수진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25살의 수진이에게 치매 환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인연이 있었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간호사 정미 씨와는 6개월 정도 만났다. 처음에는 그녀가 어머니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자와 결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동네 카페에서 알게 된 미술 강사 현주 씨와의 만남도 비슷하게 끝났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30 중반을 넘어서면서 준호는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 소개팅 제안이 와도 정중히 거절했고 카메라도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꿈이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카메라를 만지고 싶어진다. 배터리는 방전됐지만 셔터 소리는 여전하다. 찰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진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등이 굽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뷰파인더를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때 깨달았다. 지난 25년 동안 그가 버린 것은 사진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돌보는 일상, 반복되는 간병의 순간들, 그 속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꿈을 이야기하기엔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준호는 카메라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은 뭔가 다르다. 카메라를 만진 후 주변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창가에 비치는 햇살, 낡은 찻잔에 담긴 보리차까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이제 62세가 된 준호에게 그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꿈보다 사랑을 택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으니까. 오후 2시. 준호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한 외출이.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린다. 평소라면 어느 정도 익숙한 일상이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어머니가 계속 불안해하신다. 여기가 어디야? 왜 나를 어디 데려가려고 해?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한다. 병원 가는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 보러요. 준호가 진정시키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다. 난 아픈 데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해? 집에 가자.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25년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내 아들 어디 갔어? 내 아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매번 막막하다. 억지로 진정시키려 하면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다. 저예요. 어머니, 준호예요. 아들이에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어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몇 초 후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말한다. 아,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늙었니?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어머니 눈에 비친 자신은 아직도 젊은 아들이어야 하는데 현실의 자신은 이미 62세의 중년 남성이다. 시간의 잔혹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병원에 도착하며 늘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접수, 대기, 진료, 물리치료. 오늘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다. 어머니는 계속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다. 같은 질문을 벌써 10번째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보고 나면 바로 집에 가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준호는 주변을 둘러본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 휠체어에 탄 노인을 모시고 온 중년 부부, 치매 어머니와 함께 온 듯한 50대 여성, 비팡이를 짚은 아버지를 부축하는 40대 남성.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자신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성이 휠체어에 탄 어머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 남성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까지 함께 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할머니를 돌보러 온 것이다. 준호는 문득 생각한다. 저 사람은 어떻게 가정과 간병을 동시에 해낼까?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온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건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지. 이준호님? 간호사가 부른다. 드디어 진료 순서가 왔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네요. 계속 현재처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준호가 매번 하는 질문이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보호자께서 정말 잘 돌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 상태 유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사의 칭찬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말 잘 돌보고 있는 걸까? 준호는 항상 이런 의문이 든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모르는 건 아닐까?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어머니에게 더 좋은 건 아닐까?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준호는 복도에서 기다린다. 그때 아까 보았던 그 가족이 다가온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다. 혼자 모시기 힘드시죠? 그 남성이 준호에게 말을 건다. 네, 그렇긴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했었어요. 결혼 전에요. 그런데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부러움,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를 우선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자신의 또래들을 떠올린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일부는 손자까지 있다. 승진도 하고 집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닌다.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근황을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병원에서 만난 그 가족을 보면서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저녁 무렵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면 준호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질문이 올라온다. 이게 맞나?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들이 강해진다.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준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려 한다.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다. 내일도 오늘과 같고 모레도 내일과 같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으신 듯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아, 무서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준호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린다. 그 순간 모든 의문과 후회가 사라진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자신을 찾는 손길, 그 앞에서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새벽이 되어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그 모든 혼란은 잠시 멈춘다.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믿음과 의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준호에게는 답이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한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다. 휠체어를 밀면서도 간혹 일어서서 함께 걸을 수 있을 때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맞춘다. 어머니의 걸음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남아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유난히 맑은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날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밖에 없다. 마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치밀한 안개가 잠시 걷히는 순간들이다. 여기 참 좋네. 공기가 맑아.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매일 산책 나올까요? 준호가 묻는다. 그럼
좋지.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니.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는다. 아들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머니의 의식이 가장 선명할 때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현실 인식이 흐려져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알고 있어. 너도 내 가정을 꾸렸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난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때 공원 저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젊은 부부가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놀고 있다.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리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행복해한다. 어머니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저런 걸 보면 미안해진다. 내가 저런 행복을 못 가졌어. 어머니, 아니야. 들어봐. 나도 젊었을 때는 손자 보는 게 꿈이었어.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예쁜 아이들 낳아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 준호는 할 말을 잃는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도 그런 꿈이 있었다. 사진작가가 되어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드리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요즘은 60이 넘어도 재혼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나는 괜찮으니까. 너 자신을 생각해?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란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시고 곁에 있어 달라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아들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보다. 네가 그렇게 착해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네. 그 순간 준호는 깨닫는다. 어머니도 자신만큼이나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 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춘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준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먹인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으며 말한다.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카메라 가게 앞을 지나쳤다. 진열된 최신 디지털 카메라들을 보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기술은 많이 발전했다. 이제는 필름도 필요 없고 현상할 필요도 없다. 뭘 보니? 어머니가 묻는다. 카메라요. 예전에 사진 찍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랬구나. 나도 사진 찍어줘. 오늘같이 좋은 날에. 순간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내일 카메라를 가져올게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먼지를 털어낸 카메라는 여전히 묵직했다. 배터리는 방전되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내일 새 배터리를 사서 어머니 사진을 찍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준호는 정말로 카메라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25년 만에 다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85세의 어머니,
62세의 아들, 그리고 25년간의 사랑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겼다. 잘 나왔나? 어머니가 묻는다. 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62세의 준호에게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자신은 어떻게 늙어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내 삶의 이유였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 어머니도 자신의 희생을 알고 계시고, 자신도 그 선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두고 싶다. 그것이 자신만의 새로운 꿈일지도 모른다.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멈춘 듯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는 일,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